안녕하세요. 책 읽는 영희입니다. 오늘은 스토미 오마샨이 들려주는 상처와 치유에 관한 자전적 이야기 스토미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미 오마샨 지음 나상엽 옮김 출판사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서문 저보다 더 심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어릴 적에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어른이 된 다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들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다시 그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받은 학대 때문에 생긴 정서적인 상처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지난날 제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부모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평생토록 물고 넘어지는 것도 정말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어릴 적에 저와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더 심한 학대와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접어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저 역시 회복이 필요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찾아낸 것이지요. 저도 그 길을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책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토미 오마샨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시편 107편 2절 1장 어둠과 결탁하여 느지막하게 눈을 떠보니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눈부신 햇살이 부서진 블라인드 틈새로 내리쬐고 있었고 머리는 욱신욱신 아파왔다. 숨막힐 듯한 공기를 보아하니 오늘 하루도 무더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역시나 방 2칸짜리 자그만한 아파트로는 캘리포니아의 무더운 8월의 공기를 이겨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에어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밤새 창문을 열어두고 자기에는 너무 위험했기에 방 안은 완전 찜통이었다. 졸린 눈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다시 베개를 껴안고 침대 위로 나동그라졌다. 간밤의 잠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사실 어젯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또다시 문고리에 꽂혀있는 장미 한 송이를 발견했다. 벌써
10번째 장미였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질 때면 누군가가 자꾸만 장미를 꽂아두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도 들었지만 이제는 점점 신경이 곤두서는 형편이었다. 도대체가 이상야릇한 일이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겁 많은 한 사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놀리는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그 때문에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전날에는 글렌 캠벨쇼의 텔레비전 방영분을 촬영하느라 밤늦도록 일을 해야만 했다. 글렌 캠벨쇼에는 8명의 고정 배우들이 있는데 나 역시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난 3년 동안 일해왔다. 내가 맡은 역은 금발의 바보 미녀 역인데 매주마다 쇼에 출연하는 스타 연예인과 함께 공연을 해왔다. 매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긴장된 일주일을 보내기가 예사였고 녹화 때에는 늘 리허설이 충분하지 않아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만성불안에 시달려왔다. 한때는 너무나 즐겁기만 했던 밤샘 녹화가 최근 들어서는 지치고 피곤하게 여겨질 뿐이었다. 다시 일어나 침대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틀었다. 평소에 멍청해질까 싶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던 나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을 틀게 되었다. 그런데 톱 여배우 샤론 테이트와 4명의 친구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는 속보가 아침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곳이었다.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들었다. 물론 나는 샤론 테이트나 그녀의 친구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 알고 있었다. 할리우드가 워낙 조그만한 도시이고 그들과 나는 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그 집 앞으로 지나다녔었다. 살해 사건은 누가 봐도 끔찍했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전율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것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서 두려움마저 꿀꺽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칼. 그것은 바로 칼이었다. 샤론 테이트가 칼로 난도질 당하지 않았던가. 나는 항상 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기억해보면 계속 되풀이 되는 악몽에 시달린 적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칼로 나를 찔러대는 무시무시한 꿈이었다. 칼에 대한 나의 느낌이라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다는 것이 전부였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샤론 테이트 소식 들었니? 알고 지내는 친구로부터의 전화였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들이 곧이어 줄을 이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했고 역시 샤론 테이트의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무더운 날씨에다가 도처에 널려있는 60가지 이상 되는 환각제들이 결과적으로 광기 어린 범죄를 조장한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핏빛 장미 한 송이가 문고리에 꽂혀있는 것이었다. 순간 이 역시 미치광이의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이상한 것은 막 꽃봉오리를 터뜨린
장미라는 점이었다. 이제까지는 날마다 점점 더 만개해가는 장미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막 봉오리를 터뜨린 장미가 꽂혀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었다. 또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면 이 미친 꽃배달 짓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도 두려운 일이었다. 얼른 들어가서 문을 자물쇠까지 굳게 닫았다. 그리고 잽싸게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샤론 테이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얼른 아침 뉴스를 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또 내 안에 가득 맴돌기만 하는 대답 없는 질문들. 그에 뒤따르는 절망감과 두려움들이 왜 생겨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그런데 간밤에 또 다른 2명의 희생자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샤론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동네는 삽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조금 잘 산다 싶은 사람들은 담장에 보호 설비며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또 경호 견들을 두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문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었다. 나는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파트는 누가 같이 와서 지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리만큼 좁았다. 할 수 없이 나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다. 얼마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다. 역시 문고리에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전날보다는 조금 더 피어오른 장미였다. 나는 장미를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치고는 문을 쾅 닫고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샤론 테이트의 죽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름답고 부유한 데다가 9개월째 임신 중인 젊은 여자가 경보장치와 전기가 통하는 절조망으로 둘러싸인 큰 저택에 살고 있다. 누가 보아도 철저한 보호 속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사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샤론과 또 살해된 그의 친구들은 어떤 보도에서처럼 무슨 사교 집단에 빠져있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다. 또한 그들은 난도질 당할 만큼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도 아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경호 시스템을 갖춘 샤론의 집에 그렇게 손쉽게 미치광이 강도가 들었다면 나는 어떻겠는가. 그리고 칼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다. 거기에는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았다. 전에 한번 가본 것처럼 그 사건이 나에게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분명히 전에 만난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를 때 느끼는 그런 당혹감과도 같은 기분이었다. 사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오컬트에 심취한 적이 있었다. 그저 재미로 몇 번 전판을 통해 점을 보고 또 별점을 치던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다가 수정구를 통한 점성술 모임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강신해에 나가게 되었다. 특별히 나에게는 숫자점이 매력적이었는데 원래 이름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이름을 바꾸면 더 아름다워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촉망받던 여배우 중에서 숫자점을 보는 사람한테 돈을 내고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또 다른 성공을 꿈꾸며 뉴욕으로 건너갔지만 그 뒤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내가 원하던 것은 그런 불분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최면술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고 종종 나는 무아지경에 빠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기도 했다. 스토미, 너는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정말 근사한 여자야. 말도 잘하지, 노래며 연기는 또 어떻고? 그러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있으면 전보다 더 불안해지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마음 학회를 기웃거렸다. 외부 세계에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우리 마음에만 악이 존재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언뜻 듣기에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경험들로부터 생겨나는 수많은 상처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에 아주 흥미를 갖게 된 나는 그 주제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사서 읽었다. 그리고 나는 금세 마음학회 회원이 되었다. 쉽게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예인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마음학회에서의 도움 역시 순간적인 것에 불과했다. 나는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나를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양 대우해 주었고 또 장래에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도 없을 것이라는 좋은 말들만 해대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주 그곳에 영매를 찾았다. 영매가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 낙담해서 집에 돌아오곤 했었다. 마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했고 생활의 균형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동양의 신비사상에 심취하게 되면서 나는 매일 명상을 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절대자는 너무나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졌다. 마음의 평화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번은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방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눈에 띄었다.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한 것이었다. 평소에 정말 바랬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 같지는 않았다. 그저 무섭고 두려울 뿐이었다. 동양 종교에 심취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다. 기묘한 형상의 무언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오컬트 현상이 두렵기는 했지만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분명히 어떤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책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실행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절대자를 찾게 되면서 영원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다.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는 정반대의 현상만 일어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었다. 공허한 마음, 정서적인 아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구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알았기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 때때로 오컬트의 어떤 현상들은 나에게 자꾸만 샤론 테이트의 죽음을 상기시켰다. 샤론 테이트와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에 내가 속해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소유를 인식한다는 옛 속담처럼 이상하게도 그 살인사건은 내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다. 어쩐지 그 사건에 내가 연루된 것만 같고 또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샤론 테이트처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것만 같아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오컬트를 멈출 수가 없었고 오히려 무력하게 그 속으로 빠져들고만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서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서다가 나는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들이 욕실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1년 반 넘게 아파트에 살아오면서 이제껏 한 마리의 바퀴벌레도 볼 수 없었는데 정말 끔찍한 노릇이었다.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살충제를 집어들고 화장실 바닥을 향해 미친 듯이 뿌려댔다.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뿌려대다가 거의 다 죽은 것 같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살충제 냄새가 너무나 독해서 더 이상 집안에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새벽 2시에 가 있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 일단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목욕탕 바로 바깥의 찬장 위에 올려놓았던 옷가지를 천천히 옷걸이에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 마지막 옷을 걸려는 순간 열려진 창밖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숲이 울창한 언덕배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종종 자그마한 동물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동물 소리인가 확인하고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려왔고 자그마한 산 짐승들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람 발자국 소리와 흡사했다. 소리는 바로 창 밑에서 멈추었다가 이내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분명 손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창턱에 털썩 나타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위를 둘러봐도 숨을 만한 곳은 없었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섰다. 순간 샤론 테이트의 죽음, 또 그 이웃들의 죽음, 그리고 피 묻은 칼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파트는 너무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 무턱대고 헤맨다는 것이 나로서는 더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나서면서 소리를 죽이고 울창한 숲 사이로 몸을 숨겼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떻게 해서든 숨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다. 고동치는 심장 때문에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몇 분간 숨어 있는데 어디선가 다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파트 위쪽에서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들리는 소리였다. 나무 숲 사이로 소리 나는 쪽으로 자세히 바라보았다. 분명히 사람의 형상에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전등을 바로 내 앞 부근까지 비춰대고 있었다. 그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검은색 옷을 입은 2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내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고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아예 입을 틀어 막았다. 3번째 확인을 하더니만 그들이 돌아서는 것 같았다. 그때 그들의 허리춤에 총 같은 것이 있고 경찰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다. 네,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죠? 경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쪽으로 더 나와보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숨어있던 숲속에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제 욕실 창문으로 들어오랬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쳐 나와 지금 여기 숲속에 숨어있던 거였어요. 그 비명소리는 우리도 순찰 중에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번 주변을 점검해보고 오겠습니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셈이었다.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누군가 이 근방에 있다가 달아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소리를 질러서 놀라 도망쳤나 봐요. 경찰들은 나를 집안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워낙에 집이 작다 보니 부엌이며 침대 및 욕실까지 둘러보는 데에는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경찰들은 그저 좀도둑의 소행으로 여기고 조사를 마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볼 때에는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인지 이 사건을 꽤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무섭고 떨렸기 때문에 그들이 내내 같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얼른 창문과 현관문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다. 그러다가 매일 나를 성가시게 하는 장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잠을 청했지만 자꾸 뒤척이기만 할 뿐 잠이 오지 않았다. 자그마한 소리에도 몸이 경직되고 심장이 요동쳤다. 흥분한 탓인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결국 한잠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남자친구인 릭이 나를 불러냈다. 이제 막 기나긴 전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룹 활동을 수년 동안 함께 했었고 그러다가 사귀게 된 사이였다. 나는 릭에게 간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물론 장미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샤론 테이트의 집 근처에 협곡을 지나야 했는데 그 길은 비버리 힐스에서 우리 집까지 가장 가까운 코스이자 우리가 종종 함께 다니는 길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길은 평소와 다르게 왠지 황량했고 또 매우 어두웠다. 순간 공포와 두려움이 뒷덜미에서부터 가슴 깊은 곳까지 밀려들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이 꽉 막혀왔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순간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했더라도 아마 나는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해야 했다.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다.
릭과 함께 계단을 올라 아파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장미 한 송이가 문고리에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릭이 장미를 집어들었다. 아름답고 복실한 장미의 꽃잎이 곧 있으면 활짝 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서운 정적을 깨고 누군가 나를 불렀다. 스토미? 몇 블록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홀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막 나를 찾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장미를 들고서 그녀에게 뛰어갔다. 홀리, 이것 봐. 장미가 또 왔어. 전보다 더 큰 장미야.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대는지 정말 두려운 일이야. 홀리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처음에 그저 장난으로 여기고 웃어넘겼던 일이 이제는 전혀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홀리가 입을 열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일 밤에 숲속에 숨어서 도대체 누가 장미를 갖다 놓는지 지켜보는 거야. 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마. 누구인지는 몰라도 절대 우리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대략 10시쯤 그 미치광이가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9시에 만나자. 릭과 홀리의 남자친구도 함께 오기로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왔고 우리는 각자 숲속의 네 기퉁이에 자리를 잡고 아파트를 살폈다. 누구든지 아파트 현관으로 오려면 적어도 우리 중 한 사람의 눈에는 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자정까지만 기다려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잠깐 모였던 11시쯤을 제외하고서 우리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자정이 다 되었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온몸이 쑤시고 지친 나머지 그만두기로 합의했다. 홀리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릭도 간단히 시원한 음료수를 한잔하고 곧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가 밤 12시 30분이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문단속을 하느라고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황급히 문을 다시 닫고 말았다.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만개한 채 내 발 앞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장미가 도착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분명 그 미치광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숲속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릭이 아파트에 있다가 돌아간 일 등 그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얼른 릭에게 전화를 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말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릭은 분명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누군가의 소행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나는 홀리를 불렀고 홀리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날이 밝자마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누군가 장미를 들고 서성이는 것을 보았는지 또 무단 침입을 당한 집은 없는지 물어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전에 경찰들이 차 안에서 내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뭔가 수상한 사람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분명 내부인의 소행임에 틀림없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아파트에는 덩치가 크고 검은 머릿결에 잔뜩 덕수염을 기른 네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20대 중반인 그는 배우 지망생이었다. 그는 사실 나와는 전에 몇 번 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또 가끔 나에게 시간 있느냐며 주근대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노라며 거절했었고 그러면 또 그는 순순히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와 아주 냉담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이웃으로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 오던 터였다. 우리가 레오에게 몇 마디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다. 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네오에게는 들렸다는 사실은 뭔가 이상했다. 게다가 비명소리를 듣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창 밖에도 내다보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장미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도 역시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힘이 쭉 빠져 입을 열었다. 전 정말 심각하단 말이에요. 벌써 2주 동안이나 누군가 자꾸만 장미꽃을 문고리에 꽂아둔단 말이에요. 자신을 밝히지도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정신병자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병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분명 레오의 눈끝이 약간 떨리면서 뭔가 실망한 듯한 기색을 띠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내 이야기가 분명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곧바로 그가 이 장미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그에게 지금 엄청난 상처를 입힌 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더 벌릴지 무서웠다. 우리는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얼른 뒤돌아왔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얼른 이 아파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즉시로 이사할 만한 곳을 알아봤다. 다행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이사할 만한 집이 있었다. 나는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조용히 이사했다. 살림살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이사할 수 있었다. 그 미취광이가 찾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처음 이사한 며칠간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온통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생활이었다. 샤론 테이트의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미치광이 레오도 언제 나타날지 모를 것만 같았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장미도 그쳤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